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HBM을 쓰느냐? 메모리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애가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네. 그 뭐냐, 지금 AI 그 거대 인공신경망 학습인 거죠, 우리한테는.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기기에는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죠. 네. 반도체 회사 현장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네. 그 뭐랄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하셨으니까 우리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늦은 게 결국 저희를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뭐 최근에 이제 코어웍스라고 표현되는 그 패키지 쪽에서의 그 완성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안 나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만은 아니고 파운드리가 계속 발전을 하면서 네. 그 미세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미세화를 통한 이득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계속 외부의 다른 기술을 넣어서 땜빵하고 있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가 이런 파운드리 쪽 위기를 겪은 건 실제로는 패키징보다는 그 앞에 그 EUV 도입하는 시기에 갑자기 화가 안 좋아졌죠. 그래요? 예. 원래 그 제가 이제 회사 다니고 몇 년 뭐 됐을 때 그때 뭐 14나노, 16나노 이런 거 했을 때는요, 삼성이 그 최첨단 공정 기준으로 TSMC한테 그런 특성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당시 AP 이런 거 성능 보면은 뭐 진짜 설계도 잘하고 제조도 잘하고 그 갤럭시 S6 이런 시절이에요, 이게. 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그때는 핀팻 처음 들어갔을 때 핀팻 하고 나서 그다음 EUV 7나노 세계 최초로 EUV 공장 올린다고 막 했는데 그다음부터 막 지지부진해요, 회사가. 7나노, 5나노, 4나노 이런 것까진 계속 이제 뭔가 묘한 물건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근데 그 이전 거 EUV 안 쓴 거 아까 말했던 8나노 이런 거. 네네. 그거는 뭐 엔비디아도 수주하고 잘 되잖아요. 네네. 지금 문제는 이제 패키징도 잘해야 되는 게 문제는 맞는데 위기 자체는 EUV에서 시작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EUV 가지고 와서 전공정에 적응이 잘 안 되고 있다. 그거 자체가 제일 큰 문제였을 거고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를 많이 해결하고 있는데 이제는 패키징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주 TSMC에서 패키징 최고의 장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땡겨왔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 그냥 개인적인 그냥 저는 어쨌거나 삼성전자는 그 파운드리 회사고 이미 IDM으로서 크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마 점유율은 저는 여기서 뭐 떨어졌다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 정도 포지션일 것 같아요. 그냥. 네. 1강 2중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나 싶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제 와서 예를 들면 정말 게이트 오러라운드가 잘 돼갖고 그때 수주를 많이 했다. 근데 그거를 알고 예를 들면 투자를 한 3-4배 늘려서 TSMC 파운드리급으로 몇 년 하겠냐 이거죠. 그거는 힘들겠죠. 그렇죠. 못하죠. 네. 네. 그러면 그냥 점유율은 뭐 몇 %대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겠죠. 네. 그리고 파운드리 시장 자체의 성장세가 매섭기 때문에 네. 그 점유율만 유지하면서 가도 그렇죠.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근데 저희가 이제 되게 투자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완전히 물을 만났는데 왜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그쪽에서 제가 보기엔 지금 뭐 메모리 쪽, 낸드 쪽 좀 어려운 것이 이 정도 상황이면 파운드리 쪽에서 실적으로 상당 부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잘 되면. 근데 그 얘기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을 때를 만났는데. 이제 이거 어느 정도 운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 지금 AI 학습용 예를 들면 HBM 같은 거 언제부터 썼냐 하면은 V100이라는 GPU 2019년 나온 GPU부터 쓰긴 했어요. 네. 그때도 학습용 카드라는 게 필요했으니까. 네. 근데 시장 자체도 2023년에 막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추정했을 때는 그동안 HBM이 D램 시장 1%도 뭐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계속 그렇게 갈 거라고 판단해도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럴 때 이제 좀 판단이 틀리고 할 수는 있죠. 그러면 전 그것까지 엄청나게 큰 실기를 했느냐.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됐지만 어느 정도 이거 나중에 따라잡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삼성전자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볼륨이 작았으니까. HBM 하겠다고 한 게 지금 벌써 6개월쯤 됐는데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한 게 보통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 같으면 지금쯤이면 HBM 제대로 된 제품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이제 저도 패키징을 잘 알진 않는데 HBM 만드는 공정 중에
핵심적인 공정들이 많이 다른 거겠죠 지금.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 개발한 팔려고 하는 HBM 뭐 지금 넣으려는 뭐 2 이런 거겠죠 아마. 네. 지금 양산품에는 2나 2E 이런 거 넣고 싶을 텐데 네. 거기 제조 공정을 뒤집어 엎을 수는 없을 거라고요 6개월 만에. 기존의 랜드 공정. 그러니까 일단 하던 공정으로 어떻게든 막 최선을 다해갖고 일단 팔고 내년부터 혹은 내후년부터 이제 완전히 그 양산이 훨씬 쉬운 공정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죠. 네. 네. 저는 그래서 2022년 말에 챗GPT 갑자기 유행하고 HBM 주문이 늘었다. 그럼 저는 당연히 올해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올해는 헤맬 수밖에 없다. 네, 네. 왜냐하면 그냥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이미 HBM 만드는 법을 아는데 공장이 부족했다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네네. 그냥 처음부터 그 양산성이 좋은 그런 공정을 안 쓴 거에 가깝겠죠. 네. 그러니까 공장을 한번 다 디램 공장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투자를 더해갖고 볼륨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 거겠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올해는 당연히 전 미스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좀 궁금한 게 뭐 HBM이 워낙 작았는데 그 HBM이 이런 속도로 나가면 디램 라인의 상당 부분을 HBM 라인으로 교체해서 예를 들자면 그 디램 생태계까지 영향을 미칠까 하는 궁금증이 좀 있어요. 그 HBM은 근데 좀 보수적으로 만들어야죠.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 일단 칩 자체가 다르게 생겼죠. 얘는 네. 그 안에 그 1000몇 개 전극, 뭐 2000몇 개 전극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간 낭비도 심해요, 되게. 네네. 그리고 HBM은 만들어 놓으면 그 파운드리 어드밴스드 패키징 쓰는 고객한테만 팔 수 있어요. 그렇죠. 네, TSMC만 팔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상. 그렇죠. 뭐 이후에 삼성전자도 그런 기판 패키징을 하고 할 거지만 예. 이제 그리고 그런데 만들려면 그 GPU 설계한 회사도 HBM 쓸 준비를 해놔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삼박자가 딱 맞아야만 HBM을 쓸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만들어 놓으면 재고 자체가 소화 안 될 가능성이 높잖아. 그렇죠. 주문자 생산 방식 하는 것처럼 주문 받은 것만 내보내야지 그냥 사전에 먼저 만들었다가는 쓸 사람이 누구야 그렇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왜냐하면 이건 고객도 자기 칩 설계할 때부터 난 무조건 HBM 쓸 거야라는 마음을 먹고 설계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무조건 팔 거야라고 생각해서 HBM 만들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파운드리에서 만나갖고 어드밴스드 패키징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내년치 주문 같은 거 이미 다 알잖아요. 네네. 그만큼은 무조건 공장을 짓겠죠. 근데 이게 예를 들면 3, 4년 뒤를 보고 막 투자를 몇 배 늘릴 거야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거에서는 메모리 회사들이 되려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훨씬 리스크가 크니까 재고가 됐을 때. 맞아요. 그거는 디램은 2년 전, 3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도 갑자기 시장 분위기 좋아지면 갖다가 팔면 되니까. 네, 그건 끼면 되잖아요. 진짜 그거는 디램이 들어가는 제품은 엄청 많잖아요. 예를 들면 모바일 디램은 스마트폰에도 들어가지만 여기 패드에도 들어가고 뭐 특정한 컴퓨터는 그냥 LPDDR 쓰기도 해요. 보면은 노트북에 쓰기도 하죠. 심지어. 그 디램은 컴퓨터만 끼면 되고요. 그러니까 훨씬 응용처가 많죠. 반면에 HBM은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주 비싼 칩에만 결합되는 녀석이죠, 얘는. 네, 마치 그러면 조금 거칠게 예를 들자면 디램은 그냥 원단을 만드는 거라서 사람들이 이 원단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갖다 쓰지만 예를 들자면 HBM은 옷을 만들어 놓은 거라서 그걸 가지고 옷을 만들어 놔서 갑자기 패션이나 유행이 잠깐 그것도 바뀌면 뭐 무늬 같은 게 엄청 화려하고 목적이 뚜렷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옷에 신한금융 투자 이렇게 찍어 놓은 거랑 똑같은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어디에 팔겠어요? 만약에 청바지인데 꽃무늬 막 아로 새겨놓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거기서 안 사 이러면은 그냥 어디 팔 데가 없고 쓸 데가 없는 그런 거죠. 재고자산이 되는 거죠. 굉장히 쓰기 힘든 물건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그게 또 완성품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반제품으로 나와서 그 완성품으로 나오면 어떻게 조금 모르겠어요. 나중에 컴퓨터가 나도 좋은 거 쓸 거야 하고 그걸 붙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반품이잖아요. 지금 반제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 완제품으로 나와도 현실적이진 않다고 봐요. 컴퓨터에. 그 컴퓨터 스마트폰이나 메모리 가격이 한 8% 10% 차지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 뉴스 나오는 거 보면 HBM이 용량당 가격이 한 5배 비싸다 그러죠. 디램보다 5배 비싸다. 뭐 3배네, 5배네, 뭐 7배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적어도 3배 이상은 비싸다. 뭐 그 근처 왔다 갔다 하겠죠, 이게. 그러면 이 폰 가격이 예전에 지금 100만 원인데 10%가 램값이었어요. 그럼 130만 원이 되는 거예요, 폰이. 근데 이 스마트폰은 하루 뭐 한 20시간 이상 아무것도 안 하죠. 그렇습니까? 지금 이게 뭘 하고 있겠어요? 이거 메모리를 끊임없이 접근하고 있을까요? 스마트폰 자체가 예. 쓸 때만
움직이는 그렇죠. 거죠. 메모리 아주 조금 왔다 갔다 하잖아. 근데 HBM이 잘하는 건 뭐냐면 대량의 데이터를 덤프 트럭처럼 옮기는 일만 잘할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학습용 GPU에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학습용 GPU 구동하면 그 24/7 그 24시간 7일 내내 돌아가요, 진짜로. 네. 가동률이 떨어지질 않죠. 그리고 GPU는 끊임없이 HBM한테 데이터를 받아서 학습받고 네. 학습하고 다른 데이터 가져와서 학습하고 이거를 반복해요. 네. 그런 거니까 밸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에는 HBM을 넣을 만한 그런 공간도 없지만 네. 그리고 AP가 HBM 준비를 하려면 또 엄청 비싸지겠죠. 면적이 커지니까. 그렇죠. 네. 근데 설령 넣는다고 해봤자 화면이 조금 더 빨리 열리고 게임 조금 빨라지고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거는 AP 회사도 자기 원가 상승을 감내하기 싫어요. 왜냐? HBM을 스마트폰에 넣으려면 AP가 커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D램이랑 뭐 한 64개에서 128개 연결이 있는데 1024개 연결이 있어야 돼요. 그때부터. 네네. HBM3 가면 2048개 있어야 되고. 네, I/O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근데 그 I/O가 2048개다? 그것도 그 웨이퍼 공간을 차지해요. I/O 위치가. 네. 고마만큼을 버리는 거죠. 그러면 면적 커지죠. 네. 거기다가 AP 붙이고 AP 밑에다가 그 웨이퍼 기반 그 어드밴스드 네, 네. 패키징 놔야 돼요. 네네. 너무 비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HBM을 쓰느냐? 메모리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애가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 지금 AI 그 거대 인공신경망 학습인 거죠, 네네. 우리한텐.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기기에는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죠. 네. 근데 이제 또 반면에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 안타까운 얘기를 많이 했는데 반면에 하이닉스는 너무너무 지금 운대가 맞았는지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패키지 능력도 많이 커졌는데 과거에 이제 하이닉스 연구원이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저희보다 잘하실 것 같은데. 글쎄, 저는 이제 하이닉스는 큰 회사니까 제 연구원으로서 아는 바는 많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물론 이제 운대가 맞은 거긴 하지만 이렇게 잘 적응하고. 정확하게는요, 이 HBM이라는 물건은 이제 하이닉스가 선호하는 물건이었어요. 저 입사했을 때도. 근데 그때 HBM의 아이디어는 원래 뭐냐면 우리 메모리를 만드는데 메모리는 사실 성능 개선이 잘 안 돼요. 네. 용량은 커져요. 네. 근데 용량은 커지고 전력 사용량은 좀씩 줄어드는데 메모리의 그 전송 속도가 안 빨라져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내부에 있는 소자 자체의 한계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메모리를 그럼 어떻게 성능을 높이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제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거 보통 CPU가 그 메모리랑 32개, 64개 이렇게 연결 개수를 갖는데 네. 그 연결 개수를 늘리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개별 그 전송 핀이 느려도 핀이 많으니까 가능하다. 이제 그게 그 HBM의 컨셉인 거죠. 문을 많이 만드는 거고. 예, 뭐 결국 출입을 네. 쉽게 하려고. 네. 그리고 문을 늘려놓고 개별 그 문의 속도를 줄이면요. 네. 전력 사용량이 줄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 선 하나 있잖아요. 네. 얘 속도를 2배 늘리면 전력 한 4배 늘어나요. 네네. 실제로는 제가 동일한 양의 데이터를 전송하고 싶을 때 선 하나 쓰는 거랑 2개 쓰는 거 비교해 보면은 네. 하나 쓰는 애가 전력을 2배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개수를 늘리는 게 유리해요. 유일한 문제는 비싸진다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은 칩 자체가 연결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메모리도 비싸지고 네. 그거 쓰는 CPU도 비싸지고 왜냐하면 문은 양쪽에 다 있잖아요. 네네네. 비싸지죠. 그렇게. 그러면 비싸도 만들 거냐는 뭐가 결정하겠어요? 그거를 사서 쓰는 놈이 얼마나 돈을 버느냐예요. 그렇죠. 그거를 구매하는 자가 돈을 많이 쓰면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HBM 혹은 그 경쟁자였던 마이크론이 좋아했던 HMC 이런 거 다 컨셉이 비슷해요. 네네. 그냥 비슷한 물건이라고 해둘게요. 근데 그 시절에 아이디어는 다 내놨는데 시장이 크지가 않았어요. 그때. 네. 왜냐하면 그때는 AI 잘 될 줄 몰랐거든요. 그렇죠.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죠. 엔비디아 자신도 이렇게 클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럼요. 그 10년 전에는. 그럼요. 네. 이제 그러니까 그 시점은 불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에 이 HBM에 얼마나 그 좀 힘을 줄 거냐. 이거는 회사들의 선택인 거예요, 거기서. 네. 왜냐하면 지금 AI 세상 완전히 모르고 결정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뒷걸음질 치다가 그 쥐잡은 격일 수도 있죠, 이거는. 네네. 네. 다만 이제 그 HBM의 응용처를 계속 찾는 회사들은 나왔어요, 거기서. 인텔도 계속 어디 써보려고 했고, 그리고 AMD가 써보려고 했죠. 네. 그 게임 쪽에다가. 그렇게 해서 AMD에도 한번 팔았죠, 하이닉스는. 그때 이제 GPU에 좀 써본 경험들이 도움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번에 AMD가 신규로 출시하는 MI300 시리즈에서는
메모리 대역폭을 훨씬 더 키워가지고 훨씬 더 많은 메모리를 부착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CPU 옆에다가 다다다닥 붙여놓고 CPU 타일을 4개 합쳐놨죠. 네. 칩렛이라고 하죠. 거기서 네, 네. 그런 거 합쳐갖고 HBM이 한 번에 8개 정도 보일 거예요. 그 단일 시스템 안에서. 네. 이제 메모리 용량을 늘리려는 거죠. 그 시스템 하나 안에서. 네. 결국 근데 보면 하는 게 다 비슷하죠. 그 예전에 슈퍼컴퓨터용으로 만들다고 했던 인텔의 그 자기들 패키징 잔뜩 썼다는 그 폰테베키온가 네, 이런 제품이 있어요. 그것도 HBM이 비슷하게 붙어 있어요. 보면 네. 다들 생각은 비슷한 거예요. 이쪽 하는 사람들이. 네네. 근데 아마 폰테베키오는 원래 AI만 하려고 만든 물건은 아닐 거고. 근데 그런 비슷한 물건들이 AI가 뜨면서 확 커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상청 슈퍼컴퓨터가 필요로 하는 칩과 인공지능이 필요로 하는 칩은 비슷해요. 네. 큰 차이가 안 나죠. 네네. 근데 기상청 슈퍼컴퓨터는 시장이 작고 네. AI는 시장이 이만하니까 우리 뭐 기상청 슈퍼컴퓨터 해봤자 또 틀렸어 이러고 있겠지만 챗GPT 쓰면은 감동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고객이 감동하니까 더 만들어야죠. 네. 근데 이제 하나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왜 D램은 그 더 미세화로 잘 못 가는 걸까? 미세화로 가면 속도도 빨라지고 HBM 같은 건 필요 없이 그냥 D램으로 끝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됐으면 좋았겠죠. 근데 이제 D램이라는 게 밀도를 올리기 위해서 했던 선택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네. D램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밀도와의 싸움을 해왔어요. 네. CPU는 속도를 올리고 D램은 속도를 좀 포기하는 구조를 가는 대신 밀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일들을 해왔어요. 이게 우리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거는 결국 방 안에다가 네. 그 전자를 채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를 이렇게 충전해 놓는 거죠. 네네. 근데 이 충전을 예전에는 충전량을 한 500 정도 놨다가 그 내년에 250 이렇게 줄여도 이게 잘 됐어요. 네. 미세화를 할 때 그 충전하는 전하량을 계속 줄여도 됐죠. 네. 근데 미세화를 계속 하니까 이게 전하가 누설되는 양도 막 많아지고 그래요. 벽이 점점 이렇게 얇아지면은 전자가 새요 밑으로. 옛날에도 새는데 이제 점점 감당 안 되게 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전하의 양을 많이 줄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칩을 줄이고 싶은데 개별 소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전하의 양을 많이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하냐? 그 전하를 저장하는 이 컵 같은 거를 이렇게 계속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네네네. 키가 커지죠. 예. 그러면 제조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얘가 막 옆으로 쓰러지고 그래요. 실제로 만들어왔더니 쓰러지고 옆이랑 붙어서 합선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CPU 같은 반도체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 CPU 같은 애들은 그 소자가 그냥 밑바닥에만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라서 미세화 그 소자 미세화 자체는 좀 자유로운데 그 D램 같은 저장소 특히 이렇게 위로 구조가 쭉 올라가 있는 애는 네. 만들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다 줄여놨는데 얘가 문제되는 거예요, 계속. 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뭐 이런 문제만 있진 않겠죠. 계속 크기를 작게 만들어놨더니 여기 캐패시터 터지고 저기 캐패시터 터지고 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뭐 어디 트랜지스터 터지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네. 작게만 그린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하고 차이가 예, 그러니까 D램은 그렇게 D램만의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뱅크 같은 거를 만드는데 그걸 예를 지갑이 있는 거죠 이제. 종이 격벽으로 만들었는데 그 종이 격벽으로 물 새듯이 전화가 계속 새는 거고 종이 격벽을 그래서 위로 높게 치는데 종이라는 소재가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위로 많이 못 올린다. 예, 그게 어려움 중 하나예요. 어려움은 뭐 수두룩 하겠죠 찾아보면. 네. 근데 제조하기 힘든 이유 중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EUV가 좀 늦게 들어간 이유기도 하고. 네. 그 EUV가 들어간 순서는 EUV 썼을 때 원가가 많이 떨어지는 애들부터 썼겠죠. 그러겠죠. 네. 근데 D램은 이제 그려놓는 것만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많았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 소재 한계에 봉착해 있다. D램도. 그렇죠. 구조 자체가 이제 미세화하기에 그 유리한 녀석이 아닌 거죠. 이런 선택은 과거에 왜 했느냐? 그거 30년 전이잖아요. 네. 30년이면 충분히 잘했죠. 네, 네, 네. 이제 그러니까 마이크론 같은 데가 그 3D D램 이런 거 특허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양산해 본 회사는 하나도 없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그 어떻게 보면 삼성 마이크로 하이닉스의 큰 갈림길 중 하나가 될 거예요. 예. 언제 처음으로 3D D램을 시도해 볼 것이냐. 예. 저는 그거의 승자는 정말로 잘 모르겠어요. 너무 달라요. 써놓은 특허들이. 예. 그 구조 그 지금은 물리적인 모양 가지고 막 이런 특허를 쓰는데 네. 예, 예. 뭐가 양산이 잘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이제 결국
운과 노하우겠네요. 그렇죠. 아마 그리고 말씀하신 운의 영향도 되게 중요할 건데 지금 HBM도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가 챗GPT가 6년 뒤에 나올 거니까 우리 미리 AMD 퓨리에 팔아야지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고객님이 오셨으니까 최대한 맞춘 거에 가깝죠. 그러다 시장이 확 열린 거잖아요. 네네. 하이닉스도 그걸 위해서 원가는 얼마 포기하고 대신 특성을 얼마 올리고 이런 선택을 했겠죠. 네. 거기에 고객한테 맞으면 들어가는 거죠. 아마 3D DRAM도 나오면 모든 특성이 압도적으로 좋긴 힘들 거예요. 회사들마다. 네네. 어떤 회사는 뭐 밀도가 좀 높은데 원가가 높고 어느 회사는 뭐 대신 전력 소모가 적고 이런 선택지들이 잔뜩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 중에 그 순간에 이제 시장 흐름에 맞는 애가 딱 택해지겠죠. 서버단과 그 하드웨어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나눠보았으면 네. 이제 이게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서서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 온 디바이스. 그렇죠. 드디어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네. 일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겁니다. 사실 AI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그리고 프로그램은 어디서 컴퓨터에서 돌아가죠. 네. 사실 이것도 컴퓨터잖아요. 그렇죠. 손안의 컴퓨터죠. 예. 근데 그 AI가 들어있는 컴퓨터가 어디 있느냐의 문제예요. 네. 우리가 온 디바이스라고 하면은 우리 기계 안에 실제로 그 AI 돌리는 칩과 인공지능 일종의 프로그램이죠. 네.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네. 그 반대는 이제 클라우드죠. 네. 클라우드 AI는 이제 서버에 있는 거. 그렇죠. 예를 들면 얘가 요즘 이 스마트폰 써보면 그 사진에서 글자만 뽑아주는 그런 인공지능들 있죠. 네. 그걸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여기서 제가 사진을 찍으면 저기 예를 들면 구글 서버로 보내갖고 네. 구글 OCR 호출해서 구글 서버 클라우드가 처리하고 제가 결과만 받아보는 방법이 있죠. 네. 또 하나 방법은 제가 사진 찍으면 제 스마트폰 안에서 AI 돌려서 스스로 글자 뽑아내는 방법이 있죠. 예. 앞에 게 클라우드, 뒤에 게 온 디바이스. 온디바이스 혹은 엣지라고 부르는 방식인 네. 거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이야기, 엔비디아의 칩 이야기, 이거는 완전히 다 서버, 클라우드 쪽에 대한 이야기고, 그럼 그렇게 비싼 걸 어떻게 온 디바이스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불가능하면 AI가 확장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건 되게 최근 온디바이스 얘기하는 거는 챗GPT 같은 거 나오고 하니까 그 완제품을 파는 입장에서 마케팅용으로 얘기하는 거에 가까워 보여요. 네네. 왜냐하면 기존엔 그런 온디바이스에 AI 안 돌렸어? 라고 물어보면 했는데요? 라고 대답을 하죠 저는. 네. 왜냐하면 실제로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삼성 AI 지우개 이런 거 있어요 여기. 그 AI 지우개는 한 삼성이 자기들 그래도 적었듯이 엑시노스의 MPU를 구동해서 그 이런 거 사진에 예를 들어 요 마이크 있잖아요. 그럼 마이크 선택해서 마이크를 지워달라 그러면 싹 지우고 뒤에다가 이제 요 마이크 없었던 것처럼 그림을 바꿔줘요. 네네. 그것도 온 디바이스잖아요. 네네. 제가 찍은 사진은 엑시노스 MPU가 처리해서 요 마이크 그림을 없앤 거니까. 그거 원래 있었던 거죠 실제로. 네네네. 네. 아마 현실적으로는 AI 구동하는 그 스마트폰 앱이 삼성전자 직접 만든 앱이 많아질 거예요. 이런 홍보에 가깝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기존에 이제 AP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MPU가 예. 우리가 생각하는 AI 성향의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미 뭐 온디바이스 아닌 건 아니고 우리 핸드폰에는 일정 부분 예. AI 관련된 그 기능이 들어가 있다. 예, 이미 우리 써본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실제 문제는 뭐였냐? 어디 쓰지 문제가 훨씬 컸어요. 이거는. 네, 예, 네.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느려요. 스마트폰에 MPU 이런 게 들어와서 성능이 아무리 올라가도요. 별로 안 빨라요, 사실은. 네네, 네. 그러니까 이걸로 엄청난 걸 또 돌릴 순 없고 그 쪼꼬미들을 돌려야 되는데 네. 그걸로 얼마나 큰 걸 할 수 있냐. 예를 들면 온 디바이스로 챗GPT를 구동한다. 정말 말도 안 되죠. 말도 이건. 안 되는 얘기죠. 엄청 크니까. 네. 그럼 그것보다 작은 GPT-2는 돌릴 수 있냐? 그것도 안 돌아갑니다, 그렇죠. 사실. 네. GPT-2 같은 것도 용량을 아무리 줄여도 8GB 가까이 해요, 메모리가. 네네. 일단 메모리가 터지겠죠, 스마트폰에. 네. 심지어 어떻게든 메모리를 늘려서 GPT-2 같은 거 집어넣어도요. 그러니까 창고에 이제 AI는 들어갔는데 MPU 성능이 부족해서 인간이 원하는 속도로 구동이 안 될 거예요. 네네. GPT-2까지만 해도. 실제로 얘들 그 스냅드래곤 이런 거 보면 AI 처리 속도가 뭐 3테라옵스 그렇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만든 그 서버용 GPU 이런 거에 그 테라옵스 보면 400대가 나와요. 네. 추론용에 막 400테라옵스 뭐 100몇 배 차이나 버리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그 멋있는 그림 엄청 잘 그리는 인공지능 이런 것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저는 뭐 그 번역기 정도나 들어가지 않을까. 네. 실시간 뭐 목소리 정도는 번역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AI가 발달하면 그 엣지 디바이스도 발전하지 않는다면 그 소비자들한테 그거를 제대로 못 써먹겠죠, 서버 업체들이. 네, 근데 이건 되게 닭과 달걀 문제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이나 퀄컴이 네. 그 NPU 크기를 한 3배 늘려갖고 네. 그리고 이제 미세 공정도 한 6배 정도 늘렸다. 한 20테라옵스 넣었다. 그러면 그걸로 무슨 AI로 구동할 거냐 이거예요, 저는. 그럼 여기서 이미지 멀티모달 이거는 꿈도 못 꾸겠고 네. 뭐 번역 성능이 좀 더 좋아진다 이런 거밖에 없죠, 사실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정확하게 저는 이 온디바이스 하는 건 다 좋은데 사용 예를 직접 보여줘야 돼요, 폰 회사들이. 네네. 그래서 봤더니 예를 들면 번역 정도가 좀 빠르더라. 그러면 에잉 뭐 이러겠죠, 사람들이. 사실은 근데 오히려 그 네트워크 성능이 훨씬 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결국은 AI는 서버 쪽에서 거의 다 처리할 것이고 그쪽에서 처리한 내용들을 내가 얼마나 빨리 받을 것이냐. 그건 기획 문제에 가깝죠. 네. 예를 들면 챗GPT 같은 거를 제가 서버에서 돌리는 건 네. 네트워크는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챗GPT한테 제가 보내는 챗GPT 쓰려고 보내는 뭐예요? 문자죠. 문자열 몇천 글자 길어봐야. 네네. 그거 뭐 전송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네. 챗GPT가 처리하는데 오래 걸리고 또 돌아오는 거 얼마 안 걸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서비스는 그 네트워크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마 온디바이스랑 서버가 나눠서 하는 AI도 다 비슷할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서버 AI를 막 쓰는데 스마트폰에서 영화 한 편을 다 보내갖고 처리하겠느냐 이거예요. 예예. 끽해봐야 뭐 사진 정도나 전송할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네트워크가 큰 영향을 끼치기 힘들죠. 네네. 온디바이스는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발전하게 될까 이런 생각하실까요? 역시 저는 되게 말하기 힘든 것 같아요. 지금 결국 스마트폰이라는 플랫폼 제한이 있고 저희가 이제 지금 최근에 유행했던 AI들을 보면 딱 스마트폰에서 구동될 수 있는 사이즈들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AI의 어떤 그 강력함을 보여줬던 최근 2가지 발견, 챗GPT와 스테이블 디퓨전, 그림 그려주는 거. 네. 이런 애들 전부 이게 폰에서 구동되는 애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한테 남은 거는 그 간단한 번역기 이런 거밖에 안 떠오르는데 그래서 삼성이 계속 혹은 삼성이랑 그 갤럭시 안드로이드 개발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이 쓸만한 앱을 내놓으면은 그때야 그 온디바이스 시대가 열렸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어떤 의미에서 기계는 항상 준비되어 있었어요. 항상 NPU를 갖고 있어서 뭔가 할 수 있었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쨌든 AI의 세상이 커지니 그 서버 단위든 엣지 단위든 뭐 방향성은 늘어나는 방향, 뭐 NPU를 키우든지 해서 네, 그렇죠. 늘어나는 방향으로 갈 텐데 그럼 과연 어떤 회사가 여기서 유리하게 될까? 일단 첫 번째 떠오르는 회사는 퀄컴 같은 회사입니다. 근데 퀄컴은 모르죠. 그걸 왜 모르느냐? 네. 퀄컴이 예전에 스마트폰용 온디바이스를 하려고 한다. 근데 스마트폰에서 정말 돌리고 싶어하는 AI가 지금 그 퀄컴 NPU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퀄컴이 칩이 커지죠. 네. NPU를 늘려야 되니까. 그럼 원가가 나빠지죠, 이거.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개발자들은 우리 이 온디바이스용 AI를 해봤자 지금 AP가 따라주질 않네. 만들지 말아야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럼 퀄컴이나 삼성 같은 데가 AP를 선제적으로 내놔야 되죠. 그렇죠. 내놨는데 쓸만한 AI를 안 만들면 어떡할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손해 본 거잖아요. 네. 괜히 NPU만 늘려갖고 웨이퍼만 더 쓴 거니까. 네. 그러니까 요 교착 상태를 푸는 게 훨씬 중요하죠. 네. 저는 그 교착 상태는 이제 완제품 파는 회사가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좀 맛깔나는 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네. AI가 있어야만 돌아가는 맛깔나는 게 있어야죠. 네네. 그리고 서버 쪽에 보내면 뭔가 좀 힘든 거. 네. 예를 들면 서버에 보내서 하려고 했더니 너무 그 사진을 처리해야 되는데 사진 처리가 오래 걸리더라, 전송에. 네. 그런 요구사항들이 맞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글자를 그 사진에서 채우는 애는 네. 금방 해요. 왜냐하면 가는 데이터 사진 한 장이고 서버에서 무거운 AI 무겁지도 않죠, 이거는. 네네. 돌려서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 챗GPT는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더 쉬워요. 글자 갖다가 글자 와요. 네네. 그냥 서버에 연산 자원이 엄청 많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딱 먹히는 거는
반응 속도가 엄청 중요하거나 인공지능이 예를 들면은 제가 이렇게 사진 딱 되는데 0. 몇 초 만에 하여튼 결과가 나와야 돼요. 네. 그런 경우면 네트워크를 타는 게 불리하죠. 네. 그런 AI거나 혹은 지속적으로 계속 호출해야 돼갖고 데이터를 너무 쓰는 녀석. 근데 그 중에도 MPU에서는 돌아갈 정도로 작아야 되는 거죠. 네네네. 이제 저가 AI 했을 때는 그렇게 돌아가면 사물 인식 정도밖에 안 떠올라요, 솔직하게. 결국은 그러면 앱이 얼마나 그 AI 필요한 앱을 만들 수 있느냐. 그렇죠. 예. 이게 핵심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서버에서 돌리는 것보다 유리해야죠.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반응 속도가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로 갔다 오는 시간 뭐 몇백 밀리초가 도저히 그걸로는 앱을 만들 수 없다. 이런 경우여야 되는 거죠. 네네. 예. 아 예. 자 이제 그 AI 시대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큰 틀에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네, 저는 이제 처음에 GPT-3 이런 거 얘기했을 때 막 네. 이런 소문들을 들었어요. 막 GPT 다음 건 100트릴리언 신경망이다. 그냥 신경망 크기가. 네. 근데 이거는 샘 알트만 나와서 아니다. 이러고 얘기를 해버렸죠. 네. 현실적으로 반도체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성능이에요. 잘 보면은 네. 반도체가 할 수 없는 양이었죠. 그거. 그런 소문도 돌았고 뭐 갑자기 AGI 얘기도 나오고 막 하잖아요. 네. 저는 근데 반대로 기술을 좀 이해해서 그쪽 방향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닌데 그게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보여야 되는 현상들이 있다는 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 AGI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힌튼 박사의 역전파 넘는 어떤 이론이 있어야 되고 네. 그 역전파도 나오고 나서는 그거에 맞는 반도체 찾은 다음에나 가능했죠. 저는 그런 선행 후행하는 이벤트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 거냐? AGI 같은 극단적인 물건은 안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는 AI를 지금과 비슷하게 그 업무 효율 향상의 파트너로 여기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대신 이제 챗GPT가 열리면서 기존에 좀 어려웠던 거, 좀 로봇 제어나 이런 부분이 열린 감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좀 자동화하고 싶어도 안 됐던 거, 이제 되게 예전에 보면 재밌는 결과들이 많아요. 2016년 이럴 때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직업 없는 직업 조사하면요, 대체되는 직업으로 콘크리트 뭐 하는 사람 이런 게 대체되고 예술가 뭐 이런 사람은 대체가 안 된다 그랬어요. 네. 근데 그림 그리는 AI 딱 나왔잖아요. 네, 이제 완전 거꾸로 되고 있죠. 오히려 제가 네. 보기엔 육체 노동 쪽은 AI가 대신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이게 좀 재밌게도 챗GPT 나오고 나서 언어 모델이랑 로봇 제어를 결합하려는 시도를 구글 이런 데서 해요. 네. 결과가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려 언어 모델이 등장했는데 그 뒤엔 아까 말했던 콘크리트나 이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거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딱 보면은 직관적이지 않은데 어떤 로봇의 추상적인 행동과 인간이 시키는 명령을 언어라는 매개체로 연결하면 좀 된다. 네. 이런 연구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하신 걸 정리해 보면 화이트 칼라 쪽에 상당 부분 대체가 되고 기계 장치가 진보가 훨씬 그것도 크게 사람이 일어날 거다. 확 그렇게 대체되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도 그 챗GPT 같은 것도 그런데 제가 예전에 새 책을 쓴다 안 쓰고 있지만 그럼 챗GPT한테는 시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컨텍스트가 지금 뭐 제일 큰 거 나와봤자 단어 수로 12,000단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책을 쓸 때 책의 길이는 한 단어로는 8만 단어가 넘고 그 책을 쓰기 위해 참고한 단어는 몇 단어일까요? 더 많죠. 훨씬 많죠. 뭐 몇십만 단위가 있겠죠. 네.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제가 챗GPT는 반도체 관련한 정보를 한 번도 안 봤을 가능성이 높죠. 제가 보는 정보들을. 네네. 그러면 제가 챗GPT한테 책을 써줘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다 현실적으로는 입력을 해줘야 돼. 내한테는 자료가 이거 있다 쭉. 그 다음에 한 8만 단어짜리 책을 해줘야 되는데 네. 여기 들어가는 양은 얼마다? 아주 그 지금 실험용으로 나온 것도 12,000단어밖에 안 돼요. 네. 그럼 책을 못 써주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챗GPT를 책 쓸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길이에 맞는 정도, 그걸 챗GPT 할 수 있는 정도만 쓸 거예요. 야, 나한테 이만한 문단이 있는데 틀린 단어 있냐? 막 이런 거 물어보겠죠. 네. 저는 그것만으로도 사실 생산성이 높아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심지어 아마 로봇 같은 게 그 언어 모델로 제어가 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역시 완전히 해결 안 되는 건 많을 거고요. 그러면 인간이 또 해결을 해줘야 되겠죠. 네. 가서. 그렇죠.
그리고 아마 주도권은 계속 인간한테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예. 오늘 마지막 이야기가 이제 AI 때문에 지금 걱정스러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어떤 측면에 보면 어드밴스 엑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는 게 AI를 내 편으로 만드는 네. 최고로 좋은 방법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0과 1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네. 우리는 계속 새로운 도구가 개발되면 새로운 일을 해요. 네. 뭐 그 중 하나인 거죠. 저도 그 도구로서의 능력은 잘 봐왔고요. 네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 챗GPT 나와서 그 학계가 그것 때문에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뭔가 네. 개발되면. 그래서 로봇에도 써보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네네. 그렇죠. 그럼 저는 그런 발표들, 논문 이런 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예상치 못한데 갑자기 그 딱 영향력을 튀겨버리는 거죠. 이것도 된다. 그렇네? 막 이런 거죠. 네네. 예. 예.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정인상 작가님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역시나 뭐 그냥 뻥 뚫리게 그냥 아주 그래요? 그냥 정통파로 한 150km 강속구로다 우리의 그 AI에 대한 어떤 의문점을 뚫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중간중간에 나오셔서 이렇게 해안으로 저희를 해안이면 좋겠는데 예. 사실 많이 틀리기도 하잖아요. 아니요. 근데 굉장히 오늘 정리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저는 아주 정리가 잘 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좋은 댓글 달아주시면 우리 정혜선 작가님도 기분 좋게 이렇게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